2026년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뭐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정책도 봐야 되고 세금 규제가 언제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뭐 금리도 언제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라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결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조가 바뀌는지가 중요해요. 기조. 우리 2022년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집값 하락, 주식도 떨어지죠.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러다가 10% 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지? 미쳤나? 망하는 건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겠다.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못 견디는 분들이 금매로 팝니다. 그때 기준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는 계속 2배 정도 부담이 늘어났죠. 집값은 호가는 떨어지죠. 미쳐버리죠. 금매로 던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집값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국을 봅니다. 미국이 지금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단 말이에요. 2026년에 더 풀 거거든요. 유동성을 푼다?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2026년은 아니더라도 2027년이나 2028년 정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리느냐를 봐야 되지나 만약에 기준금리가 왕창 올라간다,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준금리 추이를 항상 지켜봐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2005년부터 2025년을 보게 되면 하락 구간이 3번이 나오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째는 2011년,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2차 하락, 최근에 2022년, 2023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건 뭐로? 다 대외적인 변수로. 결과적으로 미국 97년도는 IMF 외환위기, 우리의 외환위기. 그러니까 어떤 경제 위기나 대외적인 상황으로 충격파가 빵 오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먹고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금매로 던진다는 거예요.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집값과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2026년에도 그런 구간이 나오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6년에 그런 불확실성이 터질 확률 몇 퍼센트?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로는 아니겠으나 저는 항상 51%가 중요하거든요. 5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51% 이하, 한마디로 50% 이하야? 그러면 반도 안 되는 확률에 우리가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는 하되 내 집만을 할 사람들은 해야죠. 그래서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리스크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하나의 악재를 가지고 있죠. 미중 관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화폐의 어떤 역사를 볼 때 위기가 있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강하게 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지 몰라도 워렌 버핏이 왜 갑자기 현금을 많이 쥐고 있을까요? 인생에서 제가 살아본 중에 워렌 버핏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진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로컬 뱅크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뭐 대한항공 건물도 있잖아요. 그게 3조짜리가 1조대도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손실분이 생겼잖아요. 그럼 회계상으로 어딘가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구조개혁이에요. 구조개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돈 풀어서. 근데 그 돈을 풀었을 때 결과는 역사적으로 100%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 기술과 금융에 대한 파생 상품도 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막바지 온 것 같아요. 왜? 관세 정책이 먹혀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꿔야만 그나마 그래도 이 기하급수로 늘어가던 부채 적자가 이 선을 가야지 유지가 됐던 건데 이게 지금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기에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미국 채권의 움직임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자꾸 변동성이 심하고 그 와중에 또 영국도 한번 뭐 버벅버벅 됐잖아요. 요즘 또 뭐 프랑스도 버벅버벅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IMF에서 우리 IMF 때 외환 때 지원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20 몇 개국이 지금 18개국인가 20 몇 개국이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IMF 부도 직전에 지금 지원받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역대 최대예요.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역대 최대로 유동성이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풀려 있잖아요. 걷어들여야지 정상인데 걷어들인 과정에는 필히 따르는 게 경제 위기 침체 둔화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측되는 시점은 27년이 학자들이 다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7년이 되면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빠르면 2026년 말. 그 리스크에다가 전쟁 리스크는 사실 뭐 계속 있던 거라서요. 일단 봉합이 되는 분위기고 뭐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던진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업이 돼가지고 그럼 뭐 김정은하고 만나려고 그러고 뭐 핵잠수함 우리 풀어주고 이런 거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감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시진핑도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면 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함부로 대만 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쪽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미국 자체 거기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한계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순간에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명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건설사들 그 PF 프로젝트 팀이 10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5년 전에. 지금 다 두세 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해고된 거잖아요.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 쪽뿐이 아니라 패션계, 유통계 할 거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감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희망퇴직이.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버블이 조정이 되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시기는 저도 한 2026년 말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도 조금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요즘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국민 누구나 공감합니다. 심지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공감해요. 근데 이제 투자하거나 투기하신 분들이 지금 썽을 내는 거죠. 언론에서는 막 제가 볼 땐 과대 해석해서 뭐 사람들이 막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포츠카 타면 세금 더 내는 거 다 알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누진적 과세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언론에서 암만 피해자 어떤 코스프레를 해도 국민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문제가 부동산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특혜를 주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장기 특별공제 80% 해가지고 거의 안 내거나 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한 푼 안 내거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논란은 사실 예전부터 나왔었고, 반면에 이제 한 가지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유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정부는. 그러면 세금 국민한테서 그 갈취하는 정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그 취득 보유 매각 과정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2,300만 가구 중에 거래되는 거 1년에 100만이에요. 그러면 5%도 안 되잖아요. 근데 5%의 세금을 10%로 막 올리면 50%예요. 근데 95%를 1% 올리면 95%예요. 돈이 2배가 늘어나요. 1%는 충격이 적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0.5 이 수준이니까 그러면 보유세 올리는 거 좋지만 거래세를 그럼 줄여줘야죠. 총량에서. 거래세를 줄여야 취득하시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기 부담이 좀 적어지고 수요를 촉진시키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속칭 말하는 매물 장비. 아니 내가 샀는데 10억이 남았는데 세금을 7억 5억 내라 그러면 누가 팔고 싶겠어요. 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식선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낮추면 그럼 양도세 뭐 10% 20% 하면 큰 문제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를 높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냐면 거래는 쉬워지고 자연적인 시장이 되고 보유세가 높다는 거는 투자 투기 세력이 투자 투기하기 부담스러워요. 집을 10개씩 해서 하면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여기 계산 나오거든요. 그 적정 보유세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이미 기울었다. 그래서 종부세도 개편하면서 거래세, 보유세 모든 세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개편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미 기재부에서 이미 용역 들어갔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산 많으신 분들은 좀 관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이 세제 대책뿐이 아니라 뭐 장기 보유 특별 또또라치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다라는 이런 부분도 아마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세무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정부가 와도 점점 이 세제가 주택에 대한 이게 혜택이 그동안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유명한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의 어떤 가시화나 어떤 뭐 대책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볼 때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 양도세와 함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선진국에 알맞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수준에서 가겠다 이렇게 던지면 의지는 전달되지만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가 덜하니까 그 신호는 줄 필요가 있고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면 또 비판을 받으니까 아마 투트랙을 쓸 것 같습니다. 당, 정,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치고 우리는 얘기한 적 없다. 우리는 얘기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한다. 이런 거를 막 돌아가면 받아들이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쪽으로 가고 있네. 이런 게 연출이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색깔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 보고서와 또 국민들의 정서, 여론조사 이런 걸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피해가 없잖아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산이 많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그 흐름 트렌드는 아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세를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 내고 양도세는 팔 때 한 번 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증세 세금이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요.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다주택자는 9억까지 빼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시가격이 아래인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9억 아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별과세. 그러니까 부부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중요하죠. 일단 공제금액은 그렇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60에서 100% 정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꼽혀요. 이게 MB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겼는데 할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20억이야. 근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면 얼마예요? 12억으로 내려오는 거죠. 100%면 20억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율을 올리게 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율을 올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올릴 것인가? 이거는 세법 개정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MTN도 아마 보도할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면 할 만한데 안정될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율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지금 60%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80%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60으로 내립니다. 요거는 이제 80으로 다시 중간으로 맞추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담당자면 5%씩 네.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80까지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 조세 저항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도 고민. 이거는 세모. 세율은 X. 그러면 남은 게 공시가격이잖아요. 네.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집값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올라가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시세 대비 70%로 하니 90%까지 올려야지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90까지 올리는 걸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동결했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습니다. 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12월에 고지서 받아보셨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24년 상승분이 네. 올해 반영이 된 거예요. 왜?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 상승분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 한강벨트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 12월 고지서 받아보면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올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돼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는데 여기 대고 세율을 올리거나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서 더 부담을 주는 경우 자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짜증은 나는데 정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간 거는 누구를 원망해. 안 그래도 짜증은 나는데 욕할 데는 없어. 근데 세율과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 그럼 다 정부 욕합니다. 장난하냐 진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증세가 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본다면 실제로 인위적인 세율 개편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증세는 된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유예 안 해줄 거야. 중과세 부활할 거야.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그 전에 매물이 나오니까 2026년 상반기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1년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5월 9일이니까 아마 4월에 해야 되는데 4월에 이거 중과세 부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장이 또 요동을 치거든요. 이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이면 세금은 안 건드리고 싶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손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냐면 2027년 12월 고지서 받아볼 때 오는데 2028년 또 국회의원 선거네. 그럼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내가 불리한 구도가 되는데 과연 세율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면 안 합니다. 그 세금 올려서 뭐 하게? 내가 뭐 국가의 그 국가 창고를 더 집어넣기 증세해가지고 불리기 위해서 내 자리가 위험하다. 절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국가를 위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 때문입니다. 2026년 토어제 해제 가능성과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진퇴양난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토호제입니다. 토호제가 그 진퇴양난의 지금 현 정부의 고민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을 가지고 최근에 시그널이 좀 들려요. 서울시는 풀어라. 네. 국토교통부는 무슨 소리야. 찌라시도 한번 돌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바로 반박 자료를 냈잖아요. 아니야 사실과 달라 무슨 소리야 안 풀어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이 야 이게 임시조치야 풀 수도 있어 공급대책 나오고 집값 안정이 확인되면 우리 풀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푼다는 거야 안 푼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11호 대책에서 실수라면 실수한 게 노도강, 네. 금강구, 수원, 팔달구, 장안구 같은 일반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을 규제를 합니다. 왜? 니들도 풍선 효과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이 두들겨 맞아. 어차피 니들도 나중에 풍선 효과 생길 거니까 미리 규제를 할 거야.
정부의 마음인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공부 안 하고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도망갔는데 다음 날 속으로 생각하죠. 아, 얘 진짜 야단 맞는다. 혼나겠다. 너 혼나겠다, 자식아. 너 그러게 나 가지 마라 그랬지 했는데 선생님이 부릅니다. 교무실로. 너도 와. 다 혼내. 왜 저는 왜요? 너도 내일 도망갈 거니까 미리 맞아. 노도강이 지금 억울해. 그런 분위기잖아. 억울해. 우리 올라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우리는 집값도 안 올랐고 한강벨트는 천정부지 올랐는데 이제 좀 거래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묶어? 이러려고 우리가 널 지지해 준 거야? 이게 지지 기반이거든요. 지금 여당의 지지 기반이 노도강 금강구 지역인데 묶습니다. 반응이 안 좋습니다.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집회도 하고 6.3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억울하거든.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뭐가 생기죠? 지금 분위기상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안 풀면 표가 날아가고 풀어주면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고 뭐라도 액션을 해야 되는데 풍선 효과 생기면 또 민심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힌트를 준 게 이제 정부의 계획입니다. 일단 공급 대책을 한 번 더 내.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3단계로 풀 거야. 라고 하면 자 6.3 지방선거죠. 그러면 보세요. 대책 발표됐는데 풍선 효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 되잖아. 그럼 수습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보통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잡으면 2월, 3월에는 나와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한 번 더 낼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공급 대책을 12월 늦어도 1월에는 내고 바로도 풀 수는 없잖아요. 한 달 정도 안정을 확인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데드라인은 2월에서 3월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공급 대책이 12월이나 1월 정도 나와야 되고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공급 대책을 서두릅니다. 추가 공급 대책을. 이거 나와야 돼. 나와서 안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딜레마가 추가 공급 대책 나왔는데 별거 없네. 이거 뭐야? 라는 반응이 나와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계획은 차질 못 풉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고 안정이 돼. 풀어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70% 확률로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습니다.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12월 거래량 줄어들었거든요. 11월, 12월.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총량 규제에 막혀서 은행에 가면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2026년이 되면 총량은 풀리잖아요. 이번에 또 학습을 했잖아요. 시장은 뭘 학습했어요? 야, 2026년에도 총량 규제를 하면 은행이 한도가 줄어들면 LTV, DSR 뭐 또 6억 다 좋아. 다 만족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야, 그러면 2026년에는 집 살 사람들은 빨리 상반기에 그것도 문 열리자마자 빨리 사자. 어차피 살 거 집값이 떨어질 거야?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든 안 풀든 제가 볼 때는 오르는데 풍선 효과 노도강 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 노도강에 왜 풍선 효과가 생기냐면 저평가예요. 2년 동안 안 올랐어요. 거의 다른 지역들은 올랐어요. 키 맞추기. 강남은 25억 가던 게 35억 가고 15억 가던 게 25억 가고 10억이 15억 20억 가는데 노도강이 그대로다. 영문이 이렇게 갈까요? 솔직히 지금 9억 이하에 전용 59 정도 25평 아파트를 서울에서 살만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풀렸다. 전세 끼고 살 수 있다. 투자 수요들 들어옵니다. 집값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완전 외통수에 제가 볼 때는 걸려버렸다.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11회 대책 때 사실 안 했어야 돼요. 노도강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될 바에는 안 했는데 왜 했냐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를 묶으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을 너무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우리 기자님이 집주인이면 지금 급매물로 팔까요? 안 팔까요? 왜 안 팔아요? 더 두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그렇죠.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은 줄고 집값은 안 잡히잖아요. 왜 이럴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자 집이라는 건 나한테 소중하잖아요. 자산이고 이걸 잘 지켜야
내 노후도 어떻게든 안 되면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해야 되고 팔고 갈아타야 되고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금쪽 같은 자식 이 집이라도 하나 지켜야 애가 나중에 뭐 증여를 받든 결혼할 때 도와주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애를 서포트가 안 될 것 같거든. 이 소중한 집을 금매로 팔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은 이제 그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하락 매물을 던져요. 이제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급매물을 던지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안 사야 됩니다. 기자님이 급매로 던져요. 20억 아파트인데 18억에 팔겠대. 저는 안 사요. 왜 사? 나 안 사. 그럼 초조하죠? 17억, 16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집주인들 반응은 요즘 다 또 똑똑하시잖아요.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을 찾는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내년 2026년을 보고 왔어. 떨어지는 거 보고 온 거야. 6월에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져.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럼 일단 팔겠지. 팔아야지. 왜? 6개월 후에 떨어지는 걸 보고 왔다니까? 그러면 5억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2억이라도 금매로 던져요. 1억이든 2억이든. 왜? 아니 3억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타임머신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라고 하면 일단 2026년 입주 물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입주 물량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입니다. 입주 물량 늘어나지 않고 기준금리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물론 확률의 문제지만 기준금리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동결, 기본 동결이거나 반반 나왔습니다. 금통위 때 보게 되면 인하 가능성은 높죠. 그리고 2025년 시장을 보게 되면 특징이 집값도 올랐죠. 금값도 올랐죠. 주식도 올랐죠. 코인도 뭐 하반기에는 주춤했습니다만 어떤 게든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다 올라가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지금 M2 우리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풀리는 거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많이. 물론 총량은 미국이 많겠으나 우리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유동성의 힘, 대한민국도 유동성의 힘인데 유동성이 풀리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주식만 올라간다? 그런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또 집을 판 사람 중에도 주식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집값 쉽게 안 떨어지겠다. 야 이거는 쉽지 않아. 제가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라면 조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저렴한 거 나오면 야, 사야지. 이거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야. 올라갈 것 같아. 대출은 나올 때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야 될 것 지금 같아. 대출이 제일 좋아. 왜?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거니까 불안하죠.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금매로 던지고 안 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금매가 아니라 시세보다 높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상승 매물이에요. 그냥 호가를 20억 아파트인데 22억 던져놔.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근데 22억에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쉽게 지금 집값이 잡히겠느냐.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봐도 팩트를 봐도 하락 요인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집값은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그냥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올랐다가 그 뒤로는 이제 꺾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30년 전에 많이 꺾일 겁니다. 8년도, 7년, 특히 7, 8년 빠르면 6년도, 7년도에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기 전에 글로벌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새 좀 시끄럽죠.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꽤 나오고 있고요. 뭐 경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은데 21일 나올 그제 영국 연방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랬다.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21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체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팩트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팩트는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보단 조정받을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에 근거하셔가지고
집값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무주택자들에게 매수 전략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는 이제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무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영끌은 반대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2020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20년, 2021년에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만 그때는 뭘 했냐면 집값이 막 올라가요. 전국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배우자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네. 또 다른 배우자는 둘이 전세 계약을 맺어요.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이니까. 그렇잖아요. 전세 대출을 더 받아요. 세입자가 돼가지고. 담보대출 받고 전세대출 받고 양쪽이 신용대출도 받고 부모님한테도 지원을 받아서 1억 있는 사람이 11억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때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자본이 1억인데 11억 사게 되면 레버리지를 해도 너무했어.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성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한 30% 떨어지면 니들 원금 1억 순식간에 날아간다?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절대 집값은 떨어질 리가 없답니다.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1년 후에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천정부지 올라가요. 2배가 올라갑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만 원 내던 사람이 300을 내야 되니까 집값은 떨어져요. 그럼 11억 집이 한 8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7, 8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억이고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빚만 남았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2배를 내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버티거든요. 심리적으로 저도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미쳐버립니다. 이자 내잖아요. 그것도 150에 맞췄는데 300을 내려고 그러면 막 펑크가 나요. 뭐 힘들게 어떻게든 이번 달은 냈어. 한숨 돌리면 금방 문자 와요. 은행은 어떻게 까먹지도 않고 대출이자 내라고 경고 문자가 날아오거든요. 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와 나 이거 못 살겠다. 진짜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뭐 하지? 금매로 팝니다. 팔고 나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네. 또 미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생깁니다. 집은요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전략 수정을 해요. 삼성전자 그냥 10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얼마 이상 되면 잘하는 사람들은 팔았다가 얼마 이상 되면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주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를 바라봐요. 선생님 2026년에 집값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거 왜 물어봐요? 떨어지면 집 살라고. 막상 떨어지면 집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떨어지는 집을 어떻게 잡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반등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안 떨어질 때는 사기는 사는데 10년 후에 올라갈 집을 사야 되고요. 중간에 하락 구간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락 구간이 나오면 30% 정도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30%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하고요. 주식은 10%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져서 손절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30%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2배가 늘어나면 IMF 외환 위기가 2년 반 정도 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고요. 박근혜 정부 때 2차 하락 때 2년 정도 갔고요. 2022년,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1년 정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길어야 3년. 3년 동안 대출이자 내면서 대출이자 2배 내면서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그러면 앞서서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나름대로의 작은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세웠는데 빵 터졌어. 200이 400이 되고 150이 300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겠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느냐. 애 학원 좀 줄이고 용돈 좀 줄이고 외식 줄이고 해외여행 전면 중단하고 버틸 수 있으면 오케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500이야. 부부 합산 500인데 200 내고 300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좀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못 살겠다는데 부모 어떻게 안 되면 부모님 집에라도 들어가서 빈대 쳐야지. 그럼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힘들면.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은 해도 된다.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just do it. 사셔라.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왕이면 지금 좀 들어올랐는 지역들 노도강도 좋고요. 그런 지역들 금강구도 좋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안 올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2026년, 2027년에는 풍선 효과 갑니다. 왜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원리가 양극화라고 하지만 무조건 강남만 오르고 다른 데는 안 올라. 동탄 신도시도 떠다지 않게 11호 대책 때문에 올랐고 최근에 제가 중동 신도시 가보니까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중동 신도시도 역세권 주변에 거래량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항상 호재는 또 생길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다. 현재 가격은 일반 근로자 가구나 정상적인 그 생산 활동하는 분들이 사기에는 버거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해외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반값 주택하고 연동됩니다. 실제 건축비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민간하고 틀리잖아요.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의 매수 타임은 언제예요? 더 싼 집이 나올 때잖아요. 현재 시점이 어때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가야죠.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에이 이번에 또 속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12월 말 혹은 설날 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강력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과 매수 대상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